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로 책, 영화 혹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를 느낍니다. 그중 특히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단단함이라는 책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출판사 소명출판, 지은이는 오기령 님입니다. 책은 산문집이지만 글을 읽다 보면 마치 평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 중에서 오늘은 영화의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아수라, 아가씨 이 세 영화입니다. 책의 이야기는 조금 쉬운 듯하나 빨리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했습니다. 독자로서 저의 내공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반면 아름답고 단단한 삶을 지향하는 저자의 모습이 그려져서 저도 깊은 사유를 위한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계인의 삶과 음악, 보헤미안 랩소디. 영국의 락밴드 퀸과 그 밴드의 리더이자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개인적으로 기다리던 영화였다. 내가 퀸의 팬이었기 때문이다. 실망스럽지 않았다. 최근 개봉한 거의 모든 영화들, 특히 한국 영화에 실망을 했던지라 오랜만에 극장에 간 보람이 있었다. 조심스러운 판단이지만 사람의 감수성은 대략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받았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인식이나 사유의 깊이는 나이 들수록 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취향, 예컨대 음식, 음악, 예술, 사소한 생활의 대상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음악이나 미술 등의 취향은 특히 그렇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에 즐겨 들었던 노래를 찾아 듣는다. 그만큼 취향은 보수적이다. 그 보수성이 꼭 좋다는 뜻은 아니고 조금씩의 변화도 있기는 하나 퀸은 그런 음악 중 하나였다. 영화는 1970년 프레디 머큐리가 밴드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영화는 크게 머큐리의 사생활과 밴드 활동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 존 디콘 등 밴드의 다른 멤버들은 머큐리의 시점을 통해서 조명된다. 그들 모두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 영화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해할 법한 설정이다. 그 설정에 기반해 꽤 설득력 있게 영화는 전개된다. 생존해 있는 멤버들이 영화의 고증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각 멤버들의 대학 전공을 두고 그 자신도 디자인을 전공한 머큐리가 쏟아내는 영국식 위트와 풍자도 재미있다. 일단 프레디 머큐리라는 인물이 지닌 개성이 드라마틱하고 영화적이다. 조로 아스터교를 믿는 파르시 가족에서 태어나 아프리카, 인도에서 살다가 10대 후반에 영국으로 이주한 머큐리의 성장 배경부터가 통상적이지는 않다. 1946년생으로 24살의 밴드에 합류한 머큐리는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듯이 공항의 하역 노동자로 일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인종주의적 편견이 드러난다. 영화는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주변인적 인종성, 그리고 영화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는 동성애 성향이 당대에 가졌던 의미를 들여다본다. 지금보다 훨씬 소수 인종과 동성애자에 대해 억압적이었던 당대의 시대 분위기가 정확히 퀸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나 같은 문외한이 말할 바는 아니다. 영화에는 그런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언론 인터뷰 등이 꽤 길게 나온다. 다만 자신들의 음악적 지향점을 설명하면서 주류가 아닌 주변인들을 대변하는 밴드가 되겠다는 머큐리의 말에는 그의 이런 독특한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밴드의 대표곡 중 하나인 We Are the Champion이 좋은 예이다. 영화에는 락 음악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1970년부터 1980년대 대중음악의 소소한 풍경이 흥미롭게 제신된다. 머큐리가 작성한 내용의 그 풍경은 단지 퀸만이 아니라 당시 서양 대중음악계 전반의 모습처럼 읽힌다. 이제는 모든 것이 컴퓨터로 조작되지만 퀸이 음악을 녹음하던 그 시절에는 다양한 아날로그 방식이 사용되었다.
영화에는 밴드의 대표곡 중 하나인 보헤미안 랩소디의 녹음 장면이 꽤 길게 묘사되는데 재미있다. 밴드의 멤버들도 머큐리가 작사한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는 것 등, 그리고 지금 들어도 혁신적인 이 노래가 당시의 주류 대중음악계에서 받았던 오해와 홀대 등에 흥미롭게 그려진다. 그걸 보고 나서 그런 반항과 저항이 우리 시대의 대중음악계에는 얼마나 허용되는지 궁금해진다. 하긴 이미 락의 시대는 끝났으니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지만 어떤 장면들은 다소 상투적이다. 짐작한 바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음악을 하는 아들을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 가족과의 화해, 밴드 멤버들 사이의 동료애와 갈등과 화해,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긴장 관계 등. 그러나 지금 보면 다소 상투적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당대에 가졌을 전형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이 있다. 영화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1985년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주는 압도감도 대단하지만 머큐리의 삶과 연결되어 소개되는 퀸의 노래들이 주는 감흥은 크다. 그런 감흥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밴드를 좋아했던 내 젊은 시절의 정서도 작용한다. 게다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높은 싱크로율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퀸을 알든 모르든 볼만한 음악 영화였다. 지옥 같은 세상, 아수라. 영화를 보고 나서 사전을 찾아봤다. 아수라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으로 항상 제석천과 싸움을 벌인다. 아수라도는 항상 싸움이 그치지 않는 세계로 교만심과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죽어서 간다. 아마도 아수라판이라는 말도 이것과 관련된 것이겠다. 인간의 도나 윤리는 사라지고 탐욕과 욕망, 이기심으로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한 싸움만이 벌어지는 아기 다툼과 난장판의 세계. 헬조선의 다른 이름이다.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는 상당 부분은 예상한 대로이고 일정 부분은 예상을 조금 벗어난다. 한국 사회의 힘있는 자들과 그 하수인들의 관계는 이미 내부자들이 나름대로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아수라의 초점은 내부자들과는 달리 그 추악한 권력, 돈, 폭력의 공생관계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시스템이 누구를 먹이를 삼고 희생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데 놓인다. 한도경과 문선모는 영화의 결말에서 한도경이 토로하듯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아수라판의 게임에 끌려든다. 정확한 이유는 없다. 그냥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한도경의 경우 아내의 병이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되지만 그게 이유의 전부일까? 하지만 이런 정도의 서사도 대략 짐작 가능한 선을 넘지 않는다. 영화의 과도해 보이는 폭력도 성인용 영화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영화는 잔혹하고 어둡고 핏물이 넘쳐난다. 그 잔혹한 세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 영화의 포인트이다. 이 영화가 내부자들 같은 영화와 갈라지는 지점은 내부자들이 보여주는 정의의 승리 혹은 권성징악 같은 현실 모순의 상징적 해결과는 다른 서사를 전개하는 부분이다. 힘과 권력 혹은 폭력이 곧 정의로 포장되는 시대에 대한 이 영화, 나름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나는 적어도 그런 고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점에서는 이 영화에 점수를 주고 싶다. 한국 사회의 힘가진 자들의 세계를 다룬 영화들은 그 나름의 미덕을 지닌다. 한국 문학이 선뜻 이런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 문학은 선이 굵은 작품을 내놓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다. 유약함과 징징거림을 섬세함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영화들은 미덕만큼의 한계도 지닌다. 그건 어쩌면 영화라는 매체의 한계일 수도 있다. 행위와 대사를 통해서만 인물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영화에서는 독백이나 보이스 오버 나레이션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경우조차도 깊이 있는 내면 묘사는 쉽지 않다. 그 점은 문학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권력의 내부자들이나
하수인들의 내면을 깊이 있고 생생하게 다룬,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아수라판을 넘어서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작품을 보고 싶다. 그게 문학이든 영화든. 과잉의 정서, 아가씨.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는 좋고 싫음이 분명하게 나뉠 영화이다. 나는 호감보다는 불만이 더 컸다. 먼저 좋았던 점. 박찬욱 영화의 특징적인 면모인 감각적인 장면 만들기와 정정훈 촬영 감독의 유려한 촬영은 여전하다. 인상적이다. 어떤 장면은 거의 회화의 느낌을 준다. 이미지의 퀄리티 면에서 박찬욱 영화는 분명 1급이다. 이 영화의 경우는 뼛속 깊이 일본인이 되려는 고우즈키의 저택이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다. 인물들의 동성과 내면과 의식을 규정짓는 저택, 방, 서재의 구조와 내부 장식과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박찬욱 영화의 인장이다. 영화를 볼 때 서사보다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면 하나하나의 감각적 효과를 더 강조하는 비평적 시각에서는 이 영화에서 장면 만들기의 어떤 경지에 오른 솜씨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에 칸느 영화제에서 기술상을 수상한 류성희 미술감독의 솜씨도 작용한다. 원작인 핑거 스미스의 틀을 가져오되 특히 두 여자 주인공들의 강렬한 돌파를 보여주는 각색도 나름 의미 있다. 거기에는 찌질하기 짝이 없는 남자들의 형상화도 한몫한다. 이 영화에서 제대로 된 남자들은 찾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어두운 정조가 지배적인 박찬욱 영화에서 유머는 찾기 힘들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간간히 그런 장면도 눈에 띈다. 거기에는 수키 역을 맡은 신인 배우 김태리의 역할이 크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짐들. 나는 박찬욱 영화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영화라기보다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본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과잉의 정서가 강한, 굳이 표현하자면 신화적 세계를 그린 영화라고 생각해왔다. 그런 특징은 이른바 복수 3부작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아가씨도 예외는 아니다. 수키의 시점에서 구성되는 영화의 일부에서는 가짜 백작은 자신이 사기를 치려는 골수 친일파 고우즈키의 친일 내력을 꽤 자세히 설명한다. 1930년대로 짐작되는 당대의 역사적 맥락을 영화가 제시하지만 그런 역사적 맥락은 영화에서 흐릿하게 느껴진다. 그런 배경이 영화의 서사 구조와 밀접하게 집합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꼭 이 영화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박찬욱 영화의 특징적 면모를 드러낸다. 박 감독의 영화가 유럽 영화제에서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이런 신화적, 무국적적 혹은 과잉 정서가 표현하는 바로크적 특징에 있다. 과잉의 정서는 그 자체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것은 어떤 에너지의 표현이다. 뛰어난 작품은 극한적 사유와 실험을 보여준다. 나는 대체로 과잉의 영화와 문학을 좋아한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어떤 관객에게는 충격적일 동성애 묘사와 폭력, 그 자체로도 뭐라고 할 건 없다. 다만 그것이 영화 전체의 흐름과 인물 간의 관계 묘사에 어울리는가, 그것이 문제이다. 그렇게 보면 적어도 이 영화에서 이런 표현들은 나쁜 의미에서는 과잉이다. 여기서 과잉이라는 말은 히데코와 수케와의 관계를 영화가 사유할 때 이런 충격적 장면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는 뜻이다. 이 영화를 동성애 코드로 영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다른 맥락의 영화이기는 하지만 스티븐 델드리 감독의 더 아우어에서 그려지는 여성들의 관계에 대한 천착과 비교해도 그렇다. 강한 표현이 언제나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적재적소가 관건이다. 배우들의 연기는 대체적으로 좋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가 맡은 연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뜻이지 대체로 유형화된 인물들의 입체감이 느껴진다는 말은 아니다. 유형화된 인물들은 잘된 경우는 정서의 강한 표현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경우 밋밋한 형상화에 그친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잉의 정서도 필요하지만 절제도 필요하다.
예컨대 모든 일이 매듭된 뒤 벌어지는 영화의 끝장면은 내가 보기에는 과잉이다. 누군가에게는 그것도 주인공들이 돌파한 자유로움의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박 감독이 나쁜 의미에서의 탄미주의자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지 예술인 영화에서 강렬한 이미지의 화면을 만들고 짜는 능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영화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내 옆에서 들리는 관객들의 탄식이나 한숨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 생각이 든다. 지인 중 한 명은 이 영화가 자본과 재능으로 만든 포르노그래피라는 혹평을 했다. 나는 그런 평가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 대체로 호의적인 평을 내놓고 있는 영화 평론가들의 평가에 나로서는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다. 강하게 표현하면 겉멋과 허세가 느껴지는 영화이다. 거장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힘을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박찬욱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단단한 내면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